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자연 읽어보겠습니다. 제 직업은 금융복합 컨설턴트예요. 이름만 들으면 대체 뭐라는 직업인가 싶으시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죠. 회사 차원에서 이익을 보도록 주식을 살펴보고 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개개인에게도 상담을 해주고 주식 투자를 권유하죠. 자랑 같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감도 좋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을 해서 처음에는 용돈 정도 벌다가 나중에는 등록금까지 충당할 수 있었어요. 제 덕에 돈을 번 사람도 많았고 저에게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때는 아직 어렸던지라 나 같은 게 무슨 강의야 하고 넘어갔지만 다들 진심이라는 걸 알고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자연스럽게 저는 금융권 회사에 취업을 준비했고 취업 스터디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또한 저랑 관심사가 비슷했고 비슷한 회사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남편은 삼형자 중 마주어서인지 매사에 자신감에 차 있었고 든든해 보였어요. 모의 투자를 하면서도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저에 비해 남편은 늘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큰 돈을 잃어도 늘 호탕하게 웃고는 다음 투자에 집중했어요. 저와 반대인 성격에 끌렸었나 봐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저의 신중한 모습에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서로의 투자하는 타입이 틀렸다며 티격태격했었죠. 얼마나 티격태격해댔던지 둘이 사귀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아무리 주식에 정석적인 투자는 없다고 해도요.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는 영원히 돈을 벌기는 불가능해. 아무리 주식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도 그렇게 공격적인 자세로는 한 번에 망하기 딱 좋아. 이렇게 우리는 늘 팽팽하게 보였어. 사실 답이 없는 문제였기에 이런 일로 끝없이 티격태격하는 자체가 서로의 애정 표현이었던 것 같기도 해. 우리는 둘 다 원하던 회사에 취업에 성공했고 곧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에 결혼식을 올렸어. 어느 정도 생활이 자리를 잡자 남편이 강의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 자신이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말했지? 당신 예전부터 강의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스터디 할 때도 그랬고 제대로 강요한 적 없어.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 요청이었을까 뿐이었는데 강의는 뭐 아무나 하나 내가 강의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어? 모의 투자했던 거랑 실제 수익률 그리고 지금 취업한 것만 봐도 이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아름아름. 주변 사람들만 모아도 당신 월급보다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월급이 너무 적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월급도 만만치 않게 졌거든. 그러니까 강해보라는 거지? 우리처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 남들처럼 못 산다는 거 난 굳이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심 없는 거 잘 알잖아. 난 그냥 주식이 재미있어서 시작한 것 뿐이었는데. 하지만 생각은 해볼게. 이후 잊을만 하면 남편은 강의 이야기를 꺼냈고 마침 임신을 해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던 저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남편의 서포트를 조건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주변인들 몇 명만 모아서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현 멤버의 추천을 통해서만 수강생을 받았죠. 제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거나 저만 믿고 투자해보라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들 저를 더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금야금 수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의사 동서들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당시에는 동서들이 아니라 수강생들이었죠. 당시 동서들은 의대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후배 사이로 모두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원할 돈을 벌고 싶다면 저를 졸졸 쫓아다녔죠. 그 정도로 큰 돈은 단기간에 벌 수 없다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믿는다면서. 참, 저한테 잘했어요. 아마 주식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는 경험 자체를 저를 통해 처음으로 해본 듯 했어요. 아마 굉장히 기뻤고 또 신기했을 테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치킨값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수익이라고 할 만한 금액이에요. 축하해요. 제 말대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준 지식을 바탕으로 수강생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한 덕분이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무조건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한테 엄청나시기까지 동사들은 저한테 이런저런 선물은 물론 저희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 입원하시죠. 병문안까지 와서 봉투를 내밀 정도로 저를 신경 써줬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 잘해주는 동서들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신경을 많이 써줬고 덕분에 동사들은 돈을 제법 벌었을 거예요. 이쯤 되자 동서들과 저 사이에는 강사와 수강생 사이 이상의 친밀감이 쌓여가고 저는 문득 시동생들을 소개시켜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겐 2명의 시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학벌이나 직업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의사 아내를 만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인물은 좋았거든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호흡에도 멀쩡했고요. 동서들은 조건을 듣고도 흔쾌히 소개를 받겠다고 했고 제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어떤 직업에 어떤 외모라도 믿을 수 있다는 둥, 저를 무슨 교주처럼 봤을 때까지 했어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시동생들과 만난 동서들은 본인들의 이상형이라며 생각보다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시동생들이 입장에서도 당연히 싫을 리가 없었죠. 둘째 동서는 다소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 보니는 아무 남자나 안 만난다고 했었는데 둘째 시동생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 눈치였어요. 결혼 전 연애하면서 차를 한 대 뽑아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시동생보다 동서가 더 시동생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첫째 동서는 요리도 좋아하고 집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잘했는데 결혼 전부터 시댁에 들락날락하며 시부모님께 요리도 해주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릇 도자기 등도 선물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늘 대면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그런 동서들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저만의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예의를 차리는 만큼 시어머니 또한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셨고 저는 그런 사회가 좋았거든요. 또 제가 시동생들한테 동서들을 소개시켜준 걸 시어머니는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아이 2놈 다 생긴 것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어디 앞길이나 잘 찾아 나설까 싶었는데 내 덕분에 안심이다. 아휴, 아니에요. 어머니, 도련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 동서들도 도련님들의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어머니께서 도련님들을 잘 보살펴 주신 너희예요. 두 커플은 사이좋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는 차례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즘 저는 남편의 서포트를 받아가며 조그맣게 투자회사를 하나 차렸고요. 수강생들과 그 지인들의 바탕으로 회사는 제법 고객층이 탄탄해졌어요. 저는 회사 규모가 조금만 더 커지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제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 공부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서 내기로 했어요. 책은 나에게도 친듯 팔리지는 않았지만 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더군요. 대형 포토렌즈에서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오는 게 생각외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방송 출연도 몇 번 하고 나자 회사의 규모는 확 커졌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남편이 말했던 남들처럼만 사는 인생보다 더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우리는 금방 돈방석에 앉을 것만 같았어요. 그럴수록 동서들의 알랑방귀도 더욱 심해졌어요. 동서들은 시부모님보다도 저를 우선시할 정도였죠.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제 말 한마디로 결정될 정도였고 저는 그만큼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자만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하다가 당시 저를 지배하고 있던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점점 제 실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조금씩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한 번씩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했죠. 그렇게 슬슬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때쯤이었어요. 아마 창립기념일 2주년쯤이었을 거예요. 동서들은 슬슬 개원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이라
저에게 투자 목적으로 개원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정하게 잔된다고 했어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랑 동서 실력이면 본전 찾는 건 금방이에요. 마침 위치도 딱 좋은 곳을 알아놨거든요. 어때요? 정말 괜찮죠? 그걸 왜 굳이 나한테 투자받아서 하려고 그래? 그냥 은행에 대출받아 서방님들 정도면 대출도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 두 사람도 여태까지 모은 돈이 상당할 테고 이자가 생각보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죠. 형님, 잘 아시면서 내가 투자해서 나중에 배당금 받아가는 거나 이자나 비슷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대부분 고객들 돈이거나 주식에 묶여 있어서 운용하기 힘든 거. 동서들이야말로 잘 알면서 계속 왜 그래 배당금이요. 그치? 투자 목적이면 당연히 배당금을 받아야지. 설마 그냥 공짜로 빌려달라는 거였어? 어머, 그런 건 가족 사이에 너무 정 없잖아요. 형님, 배당금 당연히 드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걸 은행이자만큼 받아가시는 건 좀 고정금리에 맞게 진행했겠지. 하지만 애초에 가족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돈 투자하고 그러는 거 난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동서들. 동서들은 저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난 것 같았지만 뭐라 말은 더 못하고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제게서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통해서였죠.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제 남편이 사고를 친 거였어요. 남편은 제 이름을 팔아서 투자 권유를 가장한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들통이 났어요. 들통난 과정도 우습게 짝이 없었죠. 책도 내고 방송에도 나오고 회사가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면서 인터뷰까지 몇 번 한 제 이름의 효과가 생각보다 컸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농간을 쳐서 야금야금 늘어나는 번돈과 손해로 나간 돈을 재보다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농간을 치려다가 진짜 사기꾼에게 걸려들고 말았어요. 제가 넘어가고 만 거죠. 남편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 남편이 농간에 쳐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모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이상으로 벌금을 내야 했죠.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사기친 돈을 모두 대갚아야 하는 건 물론이었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갔고 제 지명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고객들은 저마다 돈을 회수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저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달라고 고객들을 잡고 또 잡았어요. 하지만 제 실력의 한계가 다한 것인지 아니면 운이 다한 것인지 투자를 하는 곳마다 하한가를 치고 매일매일 그래프는 새파란색을 그리며 내려가기만 했죠. 결국 회사는 망했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 나자 저와 남편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시샘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끝을 고작 이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을 했나 싶기도 했고 남편이 무척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참기로 했어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도 없었고요. 남편이 없는 동안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가 있기로 했어요. 한순간에 추락하고 나니 저를 좋아해주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충격적이게도 가장 발빠르게 저를 버린 건 바로 동서들이었어요. 당장 쓸 현금이 필요해진 저는 고민 끝에 동서들을 찾아갔었어요. 당장 자금 융통만 할 수 있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동서들은 이제 와서 왜 이러냐는 식으로 저를 문전박대하더군요. 형님, 세상에 이래서 옛말에 주식쟁이는 상대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었나 봐. 돈이라니요. 어떻게 저한테 돈을 빌리러 올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예전에 저랑 막내 동서 병원 투자 못 해준다고 문전박대한 건 잊으셨어요.
가족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우가 다르잖아. 동서들이 원한 건 투자였고 나는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 조금만 빌려 달라는 거야? 지금 내 형편 뻔히 알잖아.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얼마 전에 퇴원한 건 아시나요? 개헌하느라 저희도 완전 핏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게 진짜로 저희한테 투자하셨으면 이런 일 없으셨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로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주식 쪽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뒤통수를 아주 세게 그리고 여러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막내 동서는 한술 더 뜯었군요. 어머, 둘째 형님한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말로 저한테까지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 대답은 말 안 해도 아시죠? 꿈도 꾸지 마세요. 거지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빌리러 오실 수가 있어요? 이 작업 뭐고 아닌 말로 언제 어떻게 갚으실 줄 알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은 그냥 쫄딱 망한 거잖아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시동생들을 찾아갔지만 동서들과 짝이라도 했는지 별반 차이가 없더군요.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으로 대상으로 이루시면 안 되죠. 영수, 이러다가 같이 망하기나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 형수가 이러고 다니는 거 형은 알아요. 아, 하긴 알았어도 별 수 없겠지만 아니면 혹시 형이 시켰어요. 아, 이러다 부부 사기다. 누나 알려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서방님,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요. 입에서 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되죠. 아내, 지금 돈 빌리러 50만 원 중에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형수도 참 어지간하시네요. 아, 자존심 같은 건 진작에 내다 버리셔야 하는군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동서들과 시동생들에게서 제가 얻은 건 상처뿐이었어요. 쓰라린 속을 달래며 친정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시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첫째야, 우리가 가진 게 원하고 없다 보니 아니, 너한테 크게 도움 줄 만한 게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못난 아들놈 때문에 내가 괜한 고생을 하게 됐어. 내가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올해로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겠지. 정말로 그저 미안하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구나.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쌈짓돈이라며 300만 원을 저에게 건네주셨는데 그 돈을 받고 저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동서들한테 바랐던 것도 정말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고 미안해 하시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그렇게 비교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꾹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돈은 꼭 몇 배로 갚겠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친정에 내려간 후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 서빈이의 인형 눈 붙이기 같은 일을 하고 일은 물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한 등 두세 개의 일은 늘 동시에 했어요. 정신은 매일같이 피폐해져 가고 수면 부족과 과로로 몸도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이렇게 벌어서 어느 세월에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싸움을 벌였죠. 아픈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때마다 드는 죄책감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간혹 남편의 옷바라지에도 신경을 써야 했죠. 그렇게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얼른 시댁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시댁으로 갔더니 동서들은 저보고 병간호를 하려고 하더군요. 간병인에 따로 쓰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들으시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형님이 지금 쉬고 계셔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딱 시어머니 편견하시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이런 일이라도 쓸모가 있으셔서 다행이다. 그렇죠, 형님. 병원비 보탤 돈도 없으시죠?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병간호나 잘하세요. 그거라도 해요. 형님, 대접받지 않겠어요. 혹시 아직도 본인이 잘 나가는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막내 동서도 참 옷 입고 있는 거 좀 봐. 컨설턴트가 어쩜 저런 허름한 옷차림을 하겠어요? 아, 그것도 그렇다. 근데 형님,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 안 나요? 저는 무심결에 제가 입은 옷을 내려다봤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나치게 편한 옷차림이긴 했죠. 여기저기엔 음식 얼룩이 있었고요.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화장이며 머리 관리며 하지 않은 지 오래돼요. 누가 봐도 초췌한 몰골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저를 조롱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니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참다 동서와 시동생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라고요. 다들 나가요. 나가.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드신 시어머니가 가엾어. 시어머니가 아프신 것보다 나를 비웃는 게 더 우선이지.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어머니 병간호는 알아서 할 테니까 2번 다시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마. 잘 됐네. 나중에 아주버님 출조하시면 둘이 같이 돌보면 되겠네요. 망한 사람들끼리 잘해보세요. 동서와 시동생들은 끝까지 저를 비웃으며 시댁을 떠났어요. 홀로 남겨진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힘겨운 손짓으로 베개 아래에서 뭔가 꺼내시더군요. 그건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통장은 제 것이라며 이걸로 뭘 하든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모아둔 쌈짓돈이 또 있으셨나 싶어 이번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짓을 바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 무심결에 통장을 열어봤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숫자 0이 얼마나 많던지 그 통장에는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이런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셨어요? 이 돈은 다한이 덕분에 모아두었던 돈이다. 뭐, 아버님 덕분이긴 하고 왜 아빠가요? 어떡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옛날부터 제가 가진 주식 관련 정보를 늘 시부모님께도 공유해 드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걸 바탕으로 돈을 불려 싼 시골 땅을 몇 군데 사두셨고 나중에 그 땅들을 팔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하셨대요. 다만 주식 투자를 할 때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 조심해서 투자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꾸준히요. 그리고 이번에 땅을 팔아 저에게 줄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저번에 300만 원 밖에 주지 못했던 건 땅을 팔지 못해서 그 돈밖에는 주지 못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땅을 내놓으면서 땅이 팔려 그 돈에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힘겨운 손짓으로 휴대전화를 터치해 주식 계좌도 보여주시더군요. 거기에는 한창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아직 팔지 않은 주식까지 제법 있었어요. 이것도 전부 이 돈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젠 이 돈이야. 이거 가지고 뭐든지 다시 시작해보렴. 세상에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이, 은혜는 무슨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미리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첫째야, 그렇지만 그때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았어. 둘째도 셋째도 개업을 한답시고 한청 주변을 두리 뭔가 어릴 때라 너한테 이 돈을 줘버리면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 같았단다. 뭐 내가 아파버리니 결과는 매한가지가 되었지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되니 누구 믿어야 할지 이젠 선명하게 알겠구나. 그리고 우리 큰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이제야 사람을 잘 거를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이 돈에 대한 건 동서나 시동생들은 물론 남편에게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뒤에서 또 다른 짓을 하거나 해서 돈을 날려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주식에 소멸되기로 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아니, 휴대전화만 있어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다만 시부모님이 힘겹게 모아둔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절대로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안전한 방향으로 시드머니에는 절대 손상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출처가 수상한 쪽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과 저의 감을 한 번만 더 믿어보되 시드머니 자체를 제 것이 아닌 시어머니의 것이라는 걸 명심할 것, 또한 번 돈은 일단 피해자분들에게 다 갚을 것, 이것이 제가 세운 신조였어요. 저는 그래프 하나에 일일비 하지 않기로 모든 걸 장기적으로 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도 저의 투자도요. 다행히도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래전 저를 믿고 투자를 맡겨주었던 분들이 감사하게도 조금씩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주식장이 좋지. 안내받았으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회생과 성공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에 익숙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옮겼어요. 그리고 간병인을 따로 붙였죠. 역시나 동서와 시동생들이 돈 냄새를 맡고 다가오더군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무슨 돈으로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시고 간병인까지 붙이셨어요? 어머, 동서들 몰랐어. 나 복귀했잖아. 아니, 복귀한 거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돈을 버셨냐고요? 글쎄, 여태까지 내가 동서들한테 가르쳐 준 것들 많잖아. 그걸 바탕으로 난 나를 믿었을 뿐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서 좋은 정보라도 얻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고 혼자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해먹더니 말 조심해. 내가 동서들보다 윗사람이야. 그리고 동서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건 시드머니도 충분히 필요해. 또 나니까 해낸 거고 아무나 그냥 촉촉해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야? 동서들은 마치 제가 우연히 복권 1등이라도 당첨된 양 끌었고 어지간히 분한지 입술을 질긴 깨물고 저를 흘겨보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들이 너무 우스웠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복권 1등과 같은 급의 투자가 어디 있으며 그런 게 있다고 한들 누가 정보를 공유하겠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과거에 저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돈에 눈이 어두워 제 말에 눈이 뒤집히는 동서들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엉뚱한 투자처를 알려줄까 하는 나쁜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동사들은 뻔뻔하고도 놀랍게도 지금이라도 다시 저에게 주식을 배우겠다고 하더군요. 형님, 재개하셨으니까 예전처럼 주식 수업 다시 하실 거죠? 안 하기엔 형님 실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글쎄, 다시 회사 굴리는 데만 해도 신경 쓰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한다 해도 정말로 내 사람만 소규모로 하지 않을까? 그럼 우선 가족들 대상으로 진행해보는 게 어때요? 저랑 둘째 형님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가족이 됐는데 수업을 따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동생들은 이미 나한테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더 배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잖아 하더라도 내 사람한테만 한다고 무료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형님, 우리도 형님한테 낼 사람이죠. 맞아요. 주식장이라는 게 매번 바뀌는 거잖아요. 저희요. 옛날처럼 다시 열심히 배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돈을 벌겠냐고 하더군요. 형님,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목돈을 만들어요? 지금 저희한테 복수하시는 거죠? 어머, 동서야 그렇게 말하지 마. 복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들, 내가 복수할 만한 짓을 나한테 했다고 인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과 투자 방식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내 상황은 물론 주식장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또 나는 시드머니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조금씩만 내도 충분해. 억울하면 동서들도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보지? 그래, 형님, 기가 막혀. 지금 저에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막내 동서 말을 어쩜 그렇게 해? 나는 지금 동서들한테 무료로 주식 강습해주느라 매일 내 시간과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거야? 이래서 강해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정말 동서들은 해도 너무하네. 너무하다뇨. 형님이야말로 너무하세요. 저희한테는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고 뒤에서 몰래 다른 곳에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유지되나요? 동서들의 시건방진 태도는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저대로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강에 받기 싫으면 너희가 그만둬라라는 식으로요. 동사들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강의는 듣고 싶었는지 둘이서 속닥거리기만 하더군요. 이쯤 되니 둘의 꿍꿍이가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제가 아마 자기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둘은 제 시드머니가 정확하게 얼마나 됐는지 몰랐으니 그냥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동서는 새파랗게 질리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하락장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따져 묻더군요. 동서들, 그걸 왜 나한테 따져서 물어? 주식장 관리를 내가 해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라고 내가 늘 말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최근에 많은 것 같은데 대체 어디에 뭘 얼마나 투자를 한 거야? 동서들은 제 생각대로 저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제 남편이 예전에 했듯이 과감하고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한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특히 이런 상품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던 고디였죠. 저는 당장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털어내라고 했지만 동서들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며 버티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래 버티면 어떻게 해서든 본전은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돈이 오랫동안 묵혀있는 게 더 손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 와중에 동서들은 제 시드머니가 시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동생들이 시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하신 틈을 탁꼬칠꼬치 캐물은 모양이더군요.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난리를 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시어머니 병실 앞을 지키고 있죠. 뭐라고 응얼거리기만 하고요. 난리를 치지는 못하더군요. 한 가닥의 양심 정도는 남아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무서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간병인과 간호사들에게 부탁해서 절대 동서들이나 시동생들의 면회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동서를 대신 시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부모 변해도 못하게 합니까? 심지어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요? 서방님들이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네요. 아, 왜 여태까지 시댁으로는 한 번도 자주 오지 않으셨어요? 형수가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잖아요. 제가요, 기껏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노는 으름장에 아픈 부모님을 뵈러 오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건 동서를 입히면 한 달에 달려온 모양인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커먼 속 뻔히 다 보이니까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형수님, 절 얼마나 호락호락하게 보셨으면 이렇게 달려오셨을까 싶지만 동사들이나 서방님들에겐 그 어떤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시동생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가 죽은 얼굴로 돌아갔어요. 동서들에게도 한참 동안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아마 앞으로도 안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면회를 갔다 왔어요.
꼴도 보기 싫은 한편 저를 회생하게 해준 시부모님의 돈이 결국 남편 덕분에 모인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얼굴을 한번 보고 오면 마음이 좀 정리될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면회와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참 못났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빚쟁이들이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아? 얼마 전부터 영치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던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도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러지는 마라. 너는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당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아이, 물론이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먹은 나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돼. 나 주식장으로 다시 복귀했어. 당신 덕분이랄지, 시부모님 덕분이랄지. 포기했다고 어떡해? 내 덕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정보 들을 때마다 꼬박꼬박 어머니랑 아버님한테 알려드렸다며 그랬지? 정말 믿을 만한 정보들만 골라서 부모님 노후 자금을 조금이나마 보태면 좋겠다 싶었어. 우리 집이 형편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정말 의외의 부분에서 성실하다니까. 나 당신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 나중에 또 봐. 어떤 순간에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나와 나를 소중히 여겨준 사람들이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